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날씨도 상당히 좋죠. 이런 때는 밖으로 나가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한데 하지만 그게 뜻대로 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뜻대로 되는 것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보면 누구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훨씬 많다는 생각 드는 거, 이건 당연한 거겠죠. 그럼에도 노력은 해야 됩니다. 뜻대로 되지는 않는 것이 많지만 우리 삶의 큰 틀은 결국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삶에 충실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의 정치 상황은 한마디로 예, 즉, 불, 가. 각 당의 대변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치의 양보 없는 열띤 토크 배틀을 벌입니다. 출발 새아침, 내가 대변인이다. 예, 대선 전국을 맞아서 특별히 마련한 코너죠. 내가 대변인이다. 약칭에서, 이 약칭 좀 이상해지네요. 약칭을 하면. 하여간 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약칭은 안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 나와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고용진 의원입니다. 예, 자유한국당 정영기 수석 대변인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정영기 의원입니다. 예,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장진영입니다. 예. 이거 형식은 다 잘 알고 계시죠. 지난주에 한번 하셨으니까. 우리 장진영 대변인께서는 오늘 처음 오셨지만. 네. 자, 그러면은 일단 먼저 질문부터 들어보죠. 질문 주세요. 4월 한반도 위기설로 안보가 대선 전국의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각 당 대선 주자들이 함께하는 안보 긴급점검회의 개최를 제안했고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사드 배치 찬성 입장을 밝히는 등 진보 진영 후보들의 안보 우클릭이 눈에 띄는 상황인데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보수 진영의 주 이슈인 안보마저 두 후보에게 빼앗기고 있는 건 아닌가요? 빼앗기고 있는 거 아니네요. 네. 정영기 의원입니다. 네. 예, 정영기 의원님. 그거보다는 안보에 그동안에 워낙에 안이하게 대응을 해왔던,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능했던 그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이제 뒤늦게 좀 부산을 떨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되고요. 예. 홍준표 후보하고 저희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일관되게 사드 배치의 필요성, 안보의 중요성, 앞으로 다가오는 안보상의 위협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를 보면 이 안보 문제, 그다음에 이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한 분들 아닌가. 지금 문재인 후보가 이럽니다. 전쟁이 벌어진다면 저부터 총 들고 나설 것이다. 이거는 안보는 사전 예방만이 의미가 있고 이미 터졌을 때 늦는다는 이런 인식 자체가 안 돼 있는 분 아닌가. 총 들고 나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안 되도록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 나가는 이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나 박지원 대표는 호들갑 떨지 마라. 국민 불안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대책은 없습니다. 무대책이에요. 네. 네. 그리고 중국을 설득하겠다 그러는데 이것도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다. 국제관계는 철저하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국내 정치처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힘의 논리에서 그런데 힘의 바탕이 없다. 우리는 그럼 힘의 바탕이 뭐냐. 한미동맹이다. 그런데 미국이 그래서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모호한 태도를 취하거나 당론은 아직도 사드 배치 반대인데 뭐 중국을 설득하겠다. 굉장히 순진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 하실 말씀 많으시죠? 막 하세요. 예, 우리. 우선 말씀 중에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총 들고 나설 것이다. 라고 한 부분은 그야말로 목숨 걸고 국민과 함께 국가 안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 표명인 것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그 예방 조치는 안 하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나가 싸우겠다는 그런 수준의 얘기는 아닌 거 잘 아실 텐데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아서 지적 말씀드리고요.
무능하다, 문재인, 안철수 두 분을 다 싸잡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무능한 정권이 어디였는지 지금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안함, 연평 폭격 사건 등등에서 구멍이 뚫렸었고 여러 가지 여러 자주 국방 태세에서 과연 뭘 잘했던 것인가 그런 지적을 좀 또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그렇게 한미 동맹을 잘 해왔다고 하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지금 현 주소가 얼마 전에 틸러슨 국무장관이 우리나라 갔다가 또 중국에 갔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은 가장 중요한 동맹이고 한국은 그냥 중요한 파트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하다못해 만찬 회동까지 불발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구멍 뚫린 안보, 구멍 뚫린 외교 이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의 결과 아니겠는가. 그리고 지금 북한은 6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고 계속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고 있다. 오히려 안보에 유능한 정권은 이제 문재인 후보가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국민의당의 장진영 대변인입니다. 고 대변인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런 안보 위기를 초래한 게 누굽니까? 어떤 정부입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동북아 외교 무대에서 투명 국가가 되고 말았어요. 중국도 미국도 일본도 우리나라를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지금 이런 상황을 누가 초래한 겁니까? 그 많은 국방비 다 어디다 써가지고 방산비리로 다 세버렸습니다. 줄줄. 이런 외교 위기, 국방 위기 박근혜 정부에서 초래된 거 아닙니까? 대북 외교 실패해가지고 북한과의 외교 채널 다 없애버렸고 또 우리 외교적 입지는 줄어들 대로 줄어져 있습니다. 이런 자유한국당이 지금 안보 또는 능력 이런 걸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안철수 후보가 사드에 대한 입장을 뒤집었다라는 것도 이렇게 말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를 반대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사드가 이미 배치되고 있어서 사드를 철거해야 되느냐 이 논의로 바뀐 겁니다. 철수해야 하는. 사드 철거 내지 철수는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국가 간에 이미 합의가 된 것이고 신뢰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로 하는 거죠. 상황이 바뀌었는데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하는 것 그게 이제 더 문제다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후보께서 전쟁이 나면 총을 들고 나설 것. 굉장히 남자다운 말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라면 미국과 공조해서 중국을 설득하겠다라고 하는 안철수 후보의 그 말이 더 대통령다운 말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을 막아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런 확고한 믿음을 국민들한테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고용진 의원께서 이제 한마디 하시고 넘어가야죠. 문재인 후보 아니요. 죄송합니다. 정용기 대변인께서 한마디 하시고 넘어가야죠. 자유한국당의 정용기 의원입니다. 북한의 도발이 지금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 전에 이 좌파 진보 정권 때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이런 북한의 지금 도발 중에 가장 큰 위협이 핵과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이 핵과 미사일로 도발을 할 수 있는 이 원죄가 어디 있는가? 좌파 정부의 유화 정책 속에서 핵 미사일 개발이 진행됐고 자금 지원까지 됐다라고 하는 이런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사드 배치 반대를 아직도 당론으로 하고 있고 그걸 바꾼다고 얘기하는데 바꾸지를 아직도 않고 있고 안철수 대선 후보가 얘기를 했는데 박지원 당대표가 검토해보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결재권자는 박지원 대표인가. 그래서 실제로 상황 논란도 있습니다만은 안철수 후보 대통령 후보는 뭐합니까? 얘기를 해도 결정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이런 구조인 분이 나라의 안보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알겠습니다. 이게 걱정되는 겁니다. 지금 정용기 의원께서 이제 답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질문 나중에 또 시간 되면 좀 더 하시고요. 자, 두 번째 질문 넘어가 보죠. 질문 주세요. 문모닝, 안모닝이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선을 26일 앞두고 검증이란 이름하에 지지율 1, 2위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각 당 대변인들께서 이 시간을 빌어 당 후보 의혹에 대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해명, 그리고 타당 후보 의혹에 대한 거침없는 질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거침없으시죠, 뭐 다. 예, 순서에 따라서 우리 고영진 의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 대선이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서 특히 이제 유력 후보들 간의 여러 가지 검증 논쟁, 또 뭐 일부에서는 이제 네거티브 논쟁 싸움이라고도 하는데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후보들 가족 관련해서 여러 의혹 제기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또 일부 국민들은 분명히 확인하고 싶어 하시니까 네. 제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의 경우 또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유력 후보로 떠오르셨기 때문에 좀 뒤늦게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또 최근에는 그 안철수 후보의 부인 되시는 김미경 교수의 채용 의혹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채용 당시에 안철수 교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1+1에 그러한 특혜를 준 거 아니냐.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뭐 좀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당에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채용 계획, 안철수 당시 교수의 채용 계획은 2011년 3월 18일이었는데 그리고 또 김미경 교수의 채용 계획은 4월 19일로 돼 있지만은 실제 채용 지원서는 그 전에 3월 30일에 냈다. 관련 서류도 안철수 교수와 같이 냈다. 이것은 결국 안 후보 채용 결정 시에 그 1+1에 소위 김미경 교수까지 같이 가는 그런 결정이 된 것이고 그것은 그야말로 정리해 주시죠. 예. 그 여러 가지 그 정년 보장 교원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건 특혜 아니냐, 옳은 일이냐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바퀴 돈 다음에 마음대로 말씀하세요. 자, 장진영 대변인. 네. 지금 김미경 교수 서울대 교수 특혜 논란이 있는데요. 저는 굉장히 이게 들으면서 이게 상식적인가.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김미경 교수는 그 전에 카이스트 교수였습니다. 카이스트 교수여다가 이제 서울대로 옮긴 건데요. 카이스트하고 서울대 어느 대학이 더 좋은 대학이냐라고 하기에는 뭐 관점에 따라 굉장히 의견이 다를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대학에서 굉장히 좋은 대학으로 옮긴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특혜 시비가 있다는 게 좀 큰 틀에서 이해가 안 된다. 두 번째는 지금 고 대변인 말씀하신 부분 중에 김미경 교수가 3월 11일 날 채용 지원서를 냈다. 이 부분은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 3월 11일자로 작성된 건 맞지만 그게 그날 제출됐다라는 거는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제기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문서가 작성된 날짜, 그다음에 서울 카이스트에서 재직 증명서가 발급된 날짜, 이게 지원 날짜보다 훨씬 앞섰다라는 건데, 물론 그게 뭐 한 가지 단서는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확정적인 증거나 충분한 증거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보다 충실하고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문준용 씨, 문재인 후보 아들 문준용 씨에 대한 의혹은 제가 말씀드린 충분하고도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의혹, 증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의 딸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특별한 해명이 없이 계속 뭐 그다음에는 안철수 후보 부인 뭐 이런 네거티브 검증만 계속 공격만 하겠다는 그런 민주당의 태도가 굉장히 유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의 이 정용기 의원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제가 이제 두 당이나 두 후보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가족들과 관련된 이런 의혹도 그렇지만 전 좀 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부분에 좀 이런 검증 이런 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두 당이 지금 개혁 청산 그리고 미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이번에 서로 그렇게 자랑하는 경선 한국 정치 사상 초유였다라고 하는 그 경선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대학생들
막대기로 동원해서 양당 공이 뭐 다 대학생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지금 몇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한 경우도 있고 이런데 이런 구태 정치를 하면서 말로만 이 청산 청소 미래를 얘기하는 거 이거 국민들한테 과연 설득력이 있겠는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포스코 사회이사를 하면서 사회이사만 한 거 말고 이사회 의장을 하면서 부실 기업을 인수하는데 그때 회의를 주재했어요. 이러면서 지금 뭐 기업의 사회이사 제도를 개혁하겠다. 뭐 기업의 투명성, 정경책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할 때 제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분이 대통령 돼가지고 그걸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과 해명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이제 한 번씩 얘기하셨으니까 만대로 그냥 치고받고 하세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뭐 정윤기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언론에서 첫대기 경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뭐 증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국민의당 현장 경선에 국한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 저기 더불어민주당도 전북 지역에서 대학생 동원 그리고 식사 뭐 음식 제공 때문에 저 과태료 문제가 보도가 크게 그 됐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대량으로 차량 동원 경선은 지금 국민의당 쪽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 대학 교수가 동원한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교수가 150명을 우석대 교수가 150명을 동원해서 문재인 후보 지지 모임에 버스로 실어다 나른. 그렇게 보면 다 경선 과정에서 그러니까 경선 현장에 실어 나르느냐의 문제가 사실은 더 큰 문제고 그 전에 우석지 교수 한 것도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현장 경선을 저희는 피하고 경선 방식을 이제 고민했었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대량으로 이렇게 광주 경선에 멀리서부터 실어 날랐다는 부분들은 빨리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러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미경 교수님 관련해 가지고 카이스트에 서울대 간 것이 뭐 특혜냐 그랬는데 글쎄 그렇다 그러면 왜 서울대 정년 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에서 김미경 교수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연구 실적이 미흡해서 전문성 판단하기가 어렵고 또 추천할 경우에 심사 기준에 대한 내부적 비판과 정년 보장 심사 기준에 대한 대외적인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그런 비판 의견이 있었고 임용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그렇게 간 건지 저는 또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고윤진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임용할 때 그 얘기가 나왔어요? 아니면 정년보장 심사 때 나왔어요? 이게 정년보장 심사 2011년 6월 2일에 회의록입니다. 이게 임용하고 정년보장 심사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용 뒤에 한참 뒤에 일이죠. 근데 그걸 임용 때 이렇게 그러니까 임용은 몇 년도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11년 같은 해예요. 2011년에 임용 2011년 4월 19일에 계획이 수립되고 요 무렵에 이게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꼭 아까 정년보장 심사는 언제라고 그러셨죠? 2011년 6월 2일이고요. 정년보장 심사가 6월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뒤에 한 게 아니고 이게 같이 세트로 들어간 거예요. 그 세트라고 말씀하시면 어쨌든 시간적으로는 몇 개월 차이가 있습니다. 몇 개월 차이가 아니고 계획 자체가 서울대에서 전임 교수 특별 채용 계획이 김미경 교수에 대해 세워진 게 4월 19일이거든요. 불과 그렇다고 그러면 채용 때까지 시간이 이거와 정년 보장 임용 심사와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진 시점입니다. 그렇게 비슷하게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차이는 김미경 교수님과 이제 우리 문준용 씨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서울대에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서울대가 자체 조사를 해서 별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지금 문준용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용정보원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캠프에서는 뭐 감사를 했는데 다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지만 JTBC에서 팩스 체크를 한 걸 봐도 감사원에서 감사한 감사 대상과 문준용 씨 특혜 의혹과는 이 포인트가 맞지 않은 다른 부분을 갖고 감사를 한 결과였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감사가 아니었다라는 게 팩트체크 결과에서도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어디에 그다음에 이제 팩트체크인가요? 그건 JTBC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또 그 이외에도 말이죠. 그 필기 시험이 지금 문준용 씨가 5급 공채로 들어갔는데 고용정보원 내부 5급은 공무원 5급 다른 겁니다. 그렇죠. 고용정보원 5급입니다. 신입사원 거기 그냥 회사에서 그렇죠. 그 고용정보원의 5급입니다. 그런데
그 내부 규정에 의하면 5급부터는 필기 시험을 꼭 봐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문준용 씨는 필기 시험을 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고용정보원 내부 그 회의 자료를 보더라도 이때 공정성이 결여됐다라는 뭐 이유 때문에 팀장과 그다음에 국장이 징계를 받는 그런 조치 결과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결과를 봤을 때 그 부분이 투명하지 않다라는 게 명백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된 건지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해명을 안 하고 고마해라. 이렇게 되니 이렇게 그냥 대응하고 있다는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네, 그걸 좀 말씀드릴까요? 뭐 마음대로 하세요. 오래도록 이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감사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처분도 나왔습니다. 행정적 부주의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기관이 인정을 했고 기관 경고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막 고마해라 했던 얘기는 이 부분들이 사실은 새롭게 드러나는 사실이 있지는 않은데 계속 문제 삼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면 성실하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안 하고 계시잖아요. 김미경 교수님 얘기는 제가 조금 마무리를 하면요. 이런 거예요. 뭐 제가 그 자격 여부에 대해서 논란을 벌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남편의 그런 명망에 힘입어서 부인을 그렇게 채용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국내에 이런 경우가 또 있는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영기 의원입니다. 자, 그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아들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이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해명이 상적으로 안 되는 그 고용정보원 원장이 문재인 민정수석의 지휘 라인에 있었던 분이었다. 채용 공고는 왜 예전과 다르게 이렇게 이례적으로 짧았는가. 서류 제출한 날짜도 의혹이 있다. 휴직한 것도 특혜가 있다. 퇴직금도 특혜 아니냐.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다 우연히 문준용 씨 한 사람한테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자, 근데 이런 의혹이 있으면 해명을 하면 되는 문제인데 지금 안철수 후보 측의 경우는 보면은 좀 말로만 해명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빙 자료를 제대로 갖춰서 해명을 하면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앞서 말씀드린 포스코 사회이사 또 이사회 의장으로서 했던 것들은 이거는 몰랐다. 나는 뭐 이런 걸 무능함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는가. 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불어민주당에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안 하고 고소고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뭐 고소고발도 대응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고발이 일종의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언론 플레이용 고소고발이 측면이 있다. 심재철 부의장에 대해 고소고발하는데 아들 특혜 의혹 본질에 대해서가 아니라 제기한 의혹 중에 아주 지엽적인 걸 가지고 또 저 노무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불 수뢰 의혹과 관련된 홍준표 후보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은 아들 문제도 수사가 들어갈 거고 이 문제도 수사 들어갈까 봐 못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고소고발을 한다라고 하는 언론 플레이 하고 있다. 이게요,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시간이 너무 짧은데요, 다 됐는데 이거. 너무 짧죠? 그거는 저 PD분한테 이제 항의를 하시고. 중요한 거는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한테 해명을 해줄 기회를 제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뭐 이게 이 다음 주에도 계속 이 얘기는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일단 정용기 의원께서 문제 제기한 거 다음 주에 반드시 방송하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시간 드릴 테니까요. 오늘 시간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대변인, 자유한국당 정용기 수석 대변인, 국민의당 장진현 대변인 세 분과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대선이 오늘로 26일 남았습니다. 진짜 코앞인데요. 한 달 전에 여론조사 1위를 차지한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D-30법칙. 근데요, 사실 정확히 얘기한다면 D-30법칙은 아닙니다. D- 보통 24, D-26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대선 후보로 등록하고 난 직후에 1위한 후보가 당선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국민들 관심이 그래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각종 여론조사도 지금 쏟아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만큼 또 여러 가지 논란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과거에도 여론조사가 있었다면 혹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어떤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 것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요일의 남자시죠.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여론조사가 조선시대에 있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좀 웃기는 거죠. 그렇죠. 네. 여론이라는 말 자체가. 그럼요. 네. 동양하고 좀 서양하고 개념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영어는 이제 퍼블릭 오피니언이니까 공중이라고 하는 이제 뭐 근대적인 시민사회가 형성이 된 다음에야 나올 수 있는 이야기고요. 네.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자가 술의 여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술에 타고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이런 차원이니까 놓고 보자면은 뭐 굳이 이제 동양적 관점에서는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있었다. 예. 언제요? 뭐 언제부터 이런 이제 절차나 행위가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는 왜냐하면 중세 국가에서도 국가에 큰 일이 있으면 왕이 구언교지라는 걸 내립니다. 그러니까 구언교지가 뭐냐면은 내가 정치를 하고 있는데 뭔가 좀 잘 안 풀린다. 근데 이게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하늘이 뭘 노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민심이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각 지방에서 내가 직접 볼 수가 없으니까 지식인들이 좀 조사를 해서 나한테 충고 좀 해다오라고 하는 것이 구원교지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일종의 지역별로 이제 뭐 그걸 쓰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사심을 담기도 하지만 지역 내 민심을 반영해서 글을 올리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이제 여론조사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예. 그보다 이제 직접 이제 국가에서 사람을 보내서 여론조사 기관이 아니라 국가에서 사람을 보내서 그때 무슨 여론조사 기관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요. 사람을 보내서 이제 의견을 청취하는 이런 것과 관련한 최초의 기록은 조선 세종 때 이제 그때 이미 나옵니다. 뭐 전국 17만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일일이 물어봤다니까. 그런 거 보면 그 세종 대왕이 진짜 대왕이네요. 처음인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글 창제의 버금가는 업적이라고 좀 보고요. 저는 그렇게 했던 것이 이건 이제 조선의 민본 정치라든가 예. 이제 민심을 중시하는 이런 정책의 효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좀 절차를 통해서 그 당시 이제 뭐 손실답헌법이라고 해서 풍년이냐 흉년이냐에 따라서 직접 이제 해당 관청에서 조사를 하고 조세량을 책정하는 이런 법을 그대로 둘 거냐 폐지할 것이냐를 둘러싼 여론조사였어요. 그러니까 뭐 농민 입장에서 보면은 이 과정에서 이제 농간도 있고 농사가 잘 안 됐는데 잘 됐다고 이제 억지 기지하는 일도 있고 하니까 이거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뭐 이게 이제 우리는 맨날 농사가 안 되니까 최저 세율 적용받는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 지역도 있었고 해서 좀 여론이 갈리기는 했었는데 이런 식의 이제 조사를 했다는 것이 이제 우리로 좀 민본 정치의 전통이고요. 또 유교 정치가 가졌던 나름대로 장점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아니 근데 갑자기 제가 생각나는 게 궁금한 게 옛날에 암행어사 있었잖아요. 예, 암행어사. 암행어사도 결국은 여론조사 요원 아니었어요? 뭐 굳이 보자면 이제 그런 면도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따지고 보면 모든 지방관이 여론조사 요원이었다고 할 수 있어. 크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조선시대 지방관, 지방 장관을 관찰사라고 불렀잖아요. 관찰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충청도 관찰사라고 하면은 충주와 청주 사이 길을 다니면서 주변의 정세를 관찰하고 백성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람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암행어사도 여론조사 요원이다라고 얘기하자면 지방관 자체가 이제 민심을 관찰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럼 그 지방관들이 민심을 관찰해 가지고 중앙 어디로 올립니까? 중앙에 당장 이제 저 담당 부서에 이제 이조를 올린다든가 왕한테 직계한다든가 이 정도로 올리고요. 이 사람이 관찰하는 거는 이제 그 하부 지방관 부목 군현의 군수라든가 목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비위 여부라든가 이런 걸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보면 뭐 여론조사도 이제 겸하는 형태의 이제 사찰이었다.
또 이제 이렇게 보면 감찰이었다. 관찰하고 사찰은 좀 뉘앙스가 많이 다르죠. 감찰 표현이요. 네? 감찰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그러면은 정책에도 그거 반영하고 그랬어요? 뭐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지방관 차원에서의 네. 관찰은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거고요. 직접 정책에 반영됐던 것은 이제 세종 때의 손실답범법에 대한 대규모적인 좀 여론조사 한 5개월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그거 다 물어보는데 17만 가구가 그랬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때 당시. 근데 그보다 좀 더 우리가 기록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될 여론조사는 영조 때 준천을 둘러싼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준천이 뭐예요? 청계천 준서라는 거예요. 그때도 청계천이 문제였군요. 청계천이 그 전까지는 문제가 안 되다가 숙정연간부터 이제 서울의 인구가 늘어나고 또 생활환경이 변화하고 또 기온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이제 하상이 높아져 버립니다. 바닥이 높아지니까 물난리가 자주 났고요. 그래서 청계천변에 있는 집들은 비만 오면 물난리를 났고 청계천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산기슭 집들은 그래도 좀 안전했고 그러니까 이걸 준설을 할까 말까 하는 문제가 생겼는데요. 대략 이제 길이는 한 11km 좀 넘고요. 12km에 해당하고 폭은 한 14, 5m 정도 되고 깊이는 무려 한 2m 정도 이상을 파야 됐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었죠. 그 당시에 삽과 괭이만 가지고 그 넓은 면적을 파내야 되니까 이건 또 지방민을 동원할 수도 없고 서울 시민들이 노동력을 내고 돈을 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조가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시민들한테 의견을 물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뭐 의견이 처음에는 반으로 갈렸죠. 물가에 사는 사람들은 하지 말자. 빨리 하자. 멀리 사는 사람은 그건 뭐하러 하느냐. 해도 또 쌓일 텐데 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뭐 과거시험 문제로도 내고 또 각부 방민들한테 과거시험 문제 냅니다. 내면 이제 과거시험에서 어떤 사람은 해야 된다고 쓰고 어떤 사람은 할 필요 없다고 쓰고요. 또 편전에서 대신들한테도 물어보고 각부 방민 이제 서울 시민들한테도 수시로 여론조사하고 이걸 10년을 했어요. 10년을? 야, 그때 진짜 여유가 많았네요. 여유가 많아서 한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이 여론이 한 군데로 몰릴 때까지 기다린 거죠. 그래서 계속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하지 말자 하다가 중요한 거죠. 결국은 이제 대다수 사람들이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고 여론이 쏠리니까 그때 가서 이제 한다라고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이건 중세 사회에서 이제 여유가 많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민심이 모이도록 먼저 기다리는 통치자의 여유. 그게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제 독일 친구가 작년에 왔는데 청계천 뭐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시내 뭐 이런 게 있냐고. 그래서 그때 그랬군요. 이 여론조사 이승만 정권 때 서울을 새로 대신한 수도 이런 공모도 했다고 그러죠? 이게 1958년도 일인데요. 근데 사실 이제 요즘은 이제 여론조사하면 전부 생각하잖아요. 매일 이제 신문에서 나오는 것이 유선 비율 얘기하는데 50년대만 해도 전화 가진 집이 몇 집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갑작스럽게 국무회의 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 서울을 한자로 쓸 수가 없어서 불편하다. 모든 도시가 다 한자 표기가 되는데 한자 이름을 하나 지어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근데 뭐 그걸 당시 장관들이 모를 리가 없고요. 지방에 있는 도지사들이 모를 리가 없죠. 무슨 의도로 하신 말씀인지. 그래서 일단 여론조사를 지킵니다. 도에다가. 근데 보면 여론조사 결과가 뭐 이제 나오긴 했는데 방법이 안 나와요. 보니까 이제 도지사들이 군수한테 또 공물 보내면 군수들은 자기 주변에 아는 사람 아름아름 해가지고 의견을 모았든지. 그렇겠죠. 뭐 이런 정도로 해놓고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전 국민의 60% 이상이 우남시로 하는 것을 찬성한다. 우남이 이승만의 호죠.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그게 가결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우선이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목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아침 금요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시고요.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